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언어는 민족의 문화 전체를 나타내는 대표성을 띨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이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독일의 언어학자 훔볼트는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했으며, 우리 민족의 지도자 월남 이상제 선생은 말을 잃은 민족은 영혼을 잃은 것이다 라고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어를 살리는 일에 말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언어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그 자부심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프랑스인들의 언어 자부심은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브렉시트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유럽연합에서 영어가 지나치게 많이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역설적이라며 우리가 브렉시트를 논의하고 있는 지금 영어가 브뤼셀에서 이토록 저변화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영어의 지배가 반드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룰을 정해서 프랑스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어는 EU 내에서 영어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지만 2004년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EU에 가입하면서 영어에 완전히 밀린 상태입니다. 현재 EU의 석상에서는 주로 영어가 실무 언어로 사용됩니다. 2004년 이전에는 불어만 할 줄 알아도 EU 내에서 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2004년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마크롱은 프랑스의 옛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할 때도 프랑스어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프랑스어 지능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프랑스 구식민지 국가들의 인구 급증으로 전 세계 프랑스어 사용 인구는 2065년 1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산이 맞는다면 현재 전 세계 사용자 기준으로 5위인 불어가 반세기 뒤에는 영어에 이어 제2의 언어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국제어의 지위를 상실한 불어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유럽 각국이 모인 EU의 공식 비공식 회의석상에서는 불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어의 힘은 그 나라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척도이자 도구입니다. 그런데 작년 불어의 자부심이 엄청난 프랑스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8년 프랑스에 처음으로 한국어과가 개설됐지만 10년 후에는 입학하려는 학생이 없어 결국 학과가 폐지되었는데요. 얼마 전 한국어과가 부활한 것입니다. 원래 학과가 신설되려면 엄청난 정치력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폐지됐던 학과가 다시 설치되려면 앞의 조건에 더해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견고한 당위성이 요구됩니다. 신설보다 부활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내 한국어 및 한국학에 대한 열망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가져왔습니다. 요즘 프랑스 내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어가 프랑스 의무교육 과정에서 제2외국어로 인정받은 이래 총 17개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에서는 그 변화가 보다 뚜렷한데요. 주불한국교육원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총 22개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운영되고 있고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는 총 7개교입니다. 그중 두 학교에는 한국어와 한국 역사, 사회, 인류학, 문학, 예술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는 한국학과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5개 학교에는 응용외국어학과 한국어 전공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들 학과에는 2010년대 중반부터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입학 정원의 10배가 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지원하더니 3년이 지난 올해는 평균 경쟁률 19.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입학 정원이 늘었음을 고려하면 2배가 넘는 증가세입니다. 40명을 뽑는 보르도 대학교 한국어과에는 1117명이 몰려 경쟁률 28대 1이라는 기념비적인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숫자에 그치지 않는데요. 한국에 대한 프랑스 젊은이들의 관심이 그저 대중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팬덤을 형성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국 언어와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아 미래를 설계하고자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학과 및 한국어과에 지원하는 학생 수의 증가는 다른 발전을 불렀습니다. 입학 정원도 매년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맞춰 처음에는 계약직 강사의 수가 늘더니 이윽고 부교수와 정교수로 이루어진 전임 교원 수도 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계약직 강사는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닌 이상 한 학교에서 6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보수도 호봉에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임 교원은 다릅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 공무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며 이들의 호봉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전임 교원을 한 명 채용하려면 그만큼 프랑스 교육 당국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기준 프랑스 전역의 한국학 및 한국어 분야 전임 교원은 총 28명이며 9월이 되면 30명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어 전공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입학생 선발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과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 성적은 당연히 높아야 하고 외국어 실력 및 인문학적 소양이 갖춰진 학생들만 한국학과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보다 잠재력 있고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 한국학과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00년대 이전까지는 중국학이나 일본학 전공자가 우연히 한반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한국학자로 변모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처음부터 한국에 지대한 애정과 학문적 관심을 갖고 한국학을 전공해 박사가 되고 연구자, 교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자들이 근대 이전 시기에 집중한 것과 달리 후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석사 과정생들은 현대 남한과 북한 사회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계 속에서 한국어의 열풍은 프랑스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인문계 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에서 한국어를 처음으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며 주목을 끌었습니다. 독일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 노이슈트렐리츠시 카롤리눔 김나지움은 작년 9월 2021에서 2022학기부터 한국어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 의무 선택 과목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10학년생들은 한국어를 의무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면 주당 2시간 수업을 듣고 성적을 받게 됩니다. 독일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시아의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경우도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는 이탈리아의 한 매체가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넘어 세계를 호령하는 소프트파워 강국이 됐나라는 제목으로 한류를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탈리아 시사주간지 파노라마는 3월 31일 발행된 최신호에서 한류를 주제로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원인을 다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을 자동차, 첨단 기술은 물론 문화, 라이프 스타일, 패션 브랜드까지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원인을 짚었습니다. 특히 파노라마 측은 한국이 일본 신화를 지워버렸다라고 평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양을 덮친 일본 열풍이 밀려나고 한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러한 한류를 이끌고 있으며 그 최전선에는 BTS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방탄소년단이 한국어 노래로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켰다라며 한글은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로 평가받고 있고 관심도 역시 높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를 비롯해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다라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넷플릭스와 애플 TV 플러스가 경쟁적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한때 한국이 서양을 모방했다면 지금은 그 반대다. 단순히 강남스타일 리듬으로만 유명해진 나라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일본에서도 한국어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만 CTI 방송 예능 프로그램 동학열에 출연한 한 일본인 여성은 지금 일본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특히 어린 친구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다며 한국어를 못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한글을 읽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출연자는 학교에서 명찰을 붙이는데 최근 유행하는 것은 한글로 이름을 만들어 자신의 명찰 위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라고 전했으며 친구의 한자 이름은 어떤지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일본 출연자의 설명과 같이 일본에서조차 한류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방문이 어려워지자 자국에서 한국 체험을 하는 도안놀이를 즐긴다고 알려졌는데요. 드라마로 시작된 일본 내 한국 문화 붐이 대중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패션, 뷰티, 음식 등 전방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한류 전문가들은 한국 문화가 붐 넘어 시대 흐름의 한 가닥으로 자리 잡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일본 Z세대는 한국 상상 여행에 빠졌습니다. 새로 문을 연 일본 호텔 중에는 아예 한국풍 룸을 따로 마련해 도안놀이 숙박 패키지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곳도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새로 생긴 오사카 에스리드 호텔은 4개의 한국 룸을 만들어 도안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박객에게는 한국산 과자와 마스크를 제공하고 K-팝 뮤직비디오를 마음껏 볼 수 있는 프로젝터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설치했다고 홍보합니다. 이처럼 현재 한류와 한국어는 세계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온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최근 자국 내 입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하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CATL의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손을 잡고 있어서입니다. 올해부터 중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어서 K배터리의 중국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3대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은 최근 주요 배터리 공급처를 CATL에서 CALB로 변경했습니다. 배터리 업계의 다크호스로 평가받는 CALB는 현재 시장의 주류인 니켈, 코발트, 망간 등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와 중국 업체들의 주력 상품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모두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 제품을 출시한 후발주자지만 공격적인 증설로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시장 점유율을 5.9%로 끌어올렸으며 CATL, BYD에 이어 3위입니다. 샤오펑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과 지난해 9월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계에서는 정희춘 CATL 회장과 샤오펑 창업자가 배터리 공급 문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불화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CATL과 배터리 협업을 이어왔던 니오 역시 최근 BYD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니오는 샤오펑 리오토와 함께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3인방으로 꼽힙니다. CATL의 주요 고객사였던 광저우 자동차 그룹 역시 2020년 말부터 출시한 신규 전기차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도 CATL 비중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1위 테슬라와 BYD의 배터리 협업이 공식 발표만 앞두고 있다는 전망이 중국 배터리 업계에서 나오는데요. 그동안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의 CATL에 LFP 배터리를 채택했었습니다. 삼성 SDI와 CATL 제품을 주로 사용하던 BMW는 중국 EV 에너지를 신규 배터리 공급 업체로 채택했죠. 그런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CATL의 아성이 왜 갑자기 흔들리는 것일까요? CATL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첫 번째 중국 업체의 배터리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입니다. CATL은 그동안 생산량과 기술력에서 자국 내 경쟁 업체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수 전기차 시장이 고속 성장하자 경쟁 업체들의 기술력도 빠르게 CATL을 따라잡은 것이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CATL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여러 업체의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CATL의 내수 시장 점유율은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점유율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CATL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배터리 물량이 부족해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많았다며 전기차 기업들이 공급 라인을 다각화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는 CATL과의 불화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CATL의 자국 내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최근 2022년 신에너지 차량 재정 보조금 확대 적용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은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올해 말까지만 지급하고 올해 보조금 액수 또한 전년 대비 30%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CATL, BYD 등 자국 업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키워왔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보조금 폐지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내수 제품에도 한국 배터리를 채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CATL은 이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CATL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헝다그룹과 같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의 확장 추세, 정부와 관계, 배터리 안전, 유동성 등에서 어느 한 골이라도 끊어지면 톱니 전체가 흔들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종착지로 국유화를 거론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신화재경 등 중국 매체는 금융정보제공업체 신엔지번의 보고서를 인용, 린더스다이, 다음 헝다드나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 매체는 CATL의 위기는 무분별한 확장에서 촉발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CATL은 나트륨 이온 전지, 자동차 보험, 완성차 업체와 합작 등의 시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현재의 확장 추세, 정부와 관계, 배터리 안전 등 일련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CATL에겐 여전히 특정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이 가운데 어느 부분이라도 빠지면 CATL은 헝다시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CATL이 무분별한 생산 확대를 피하고 차기 기술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선택권이 다양하므로 기존 기술이 적용된 저가 배터리 생산만을 고집하면 회사의 미래에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무한정 팽창하는 산업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엄청난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시장 조사 업체인 벤치마크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탄산 리튬을 비롯한 인산, 철 등 LFP 배터리 원재료들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FP 배터리의 생산 원가는 16%가량 오를 것으로 벤치마크 인텔리전스는 내다봤습니다. BYD는 10월 원자재의 가격 상승을 이유로 LFP 배터리의 가격을 20% 올렸으며 다른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FP의 가장 큰 장점이 가격 경쟁력인 만큼 3원계 배터리와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면 3원계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중국 업체들의 가장 큰 무기인 가격 경쟁력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CATL이 자국에서 잡음이 들리는 사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1위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와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은 25일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서 투자 발표 행사를 열고 합작법인 얼티엄셀즈의 제3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 투자액은 3조 원이며 이와 관련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얼티엄셀즈에 각각 1조 1970억 원씩 출자했고 나머지 자금은 현지 차입 등으로 조달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준공하고 2025년 초부터 1단계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3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향후 50GW시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70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양입니다. 얼티엄셀즈가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짓고 있는 제1, 2 공장 규모가 각각 35GW시인데 비해서도 더 큽니다. 얼티엄셀즈는 향후 3공장을 포함해 연간 120GW시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양사가 오하이오주의 제1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2019년 12월 이후 2년여 만에 추가 공장을 짓기로 한 이유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IHS 마킷은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2021년 46GW시, 2023년 143GW시, 2025년 286GW시 등으로 커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GM은 2025년 북미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날 GM은 미시간주 내 공장을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해 총 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GM은 2025년까지 전기차 모델을 30종 이상 출시하고 2035년까지 모든 생산 차량을 전기차로 바꿀 계획입니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 경영자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에 위치하는 얼티엄셀즈 제3 합작 공장은 미래 전기차 수백만 대를 탄생시키는 관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GM과 미국 전기차 시대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메리바라 GM 회장은 이번 신규 공장은 2025년 북미 전기차 시장 1위 달성을 노리는 GM의 매우 의미가 큰 발걸음이라며 얼티엄셀즈 신규 공장을 포함해 미시간주 전기차 생산 관련 공장에 총 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은 얼티엄셀즈 제3공장을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적용한 제조 지능화 공장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독일 지멘스와 제조 지능화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멘스의 관련 기술을 신규 공장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배터리 생산 전 공정에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고효율 고품질 제품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얼티엄셀즈는 오랜 시간 GM이 북미 시장에서 쌓아온 운영 노하우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연구 개발과 첨단 생산 능력을 더해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의 배터리 생산 공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투자 결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얼티엄셀즈 외에도 스텔란티스와의 40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지을 계획이며 40기가와트시 이상의 단독 공장 건설에도 추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북미 내 생산 능력만 200기가와트시를 웃돌 전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 북미, 중국, 폴란드,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업계 최다 글로벌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거점별 현지 생산을 통한 물류 비용 최적화, 현지 정책 및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근거리에서 완성차 업체의 제품 접기 공급 및 기술 지원 등 고객 밀착 현지 대응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초격차를 달리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